정도 먹고 돌아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나머지 먹어요. 근데 이게 앞에 과자가 그렇게 고기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끝날 때마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얼굴 이제 그분만 오늘 제가 아직까지 오신 분들이 처음 뵙는 자, 시간 됐으니까 시작해야죠. 저 맞아요, 정확히. 뭐 어차피 오실 분들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오신 분도 오실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이제 제 소개하기도 좀 거시기 하네요. 하장해가지고 감사드리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성과를 보장하는 제가 이렇게 강의 및 프로그램 기획 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커리어 컨설팅 쪽에 좀 저희가 좀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오늘이 7번째. 근데 커리어 컨설팅 쪽에서의 프로그램 기획 얘기가 왜 나오느냐. 아마 조금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직 컨설팅, 전직 지원 전문가. 이제 거기서 전직 지원 전문가들이 갖춰야 될 역량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램 기획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어 컨설팅을 하신다 그러셨을 때, 네? 커리어 컨설팅을 하신다 그랬을 때,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레벨, 그 레벨이 뭐냐면 어떤 고객사나 어떤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커리어 관련된 프로그램을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능력으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는 네? 그걸 뭐 강의를 하시든 또는 워크숍을 진행을 하든 뭐 이렇게 컨설팅을 하든 간에 그거는 이제 한 중급 정도 수준, 뭐 초급 위쪽이나 중급 정도 되시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전직지원 전문가만 보더라도 이 전직지원 쪽이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이게 프로그램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없는 프로그램을 그게 뭐 2시간짜리도 좋고 뭐 4시간짜리도 좋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덧붙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약간 변경해서 진행해야 되는 대상층이 달라지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벌어져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적용하는 한 프로그램하고 일단 기업에 지금 막 퇴직한 분들한테 적용하는 프로그램들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왜? 그래 성과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뭐 이 계층, 이 사람, 저 계층 다 적용시킬 수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쪽에 내가 기획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상당히 커리어 컨설턴트로서 또는 전직지원 전문가를 하신다 할 때 내 역량 개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몸값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기존에 하던 거 돌리는 거야. 그냥 뭐 돌리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이런 걸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야 거기에 또 새로운 먹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매출도 늘어나고 더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1시간 반인데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만들어야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넘어갈게요. 이거. 다른 거 바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이제 제가 진행했던 것들 일부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올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KT가 평균적으로 정년 이제 10년 정도 남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케치 과정이라는 걸 해요. 내가 지금 재직 중에 있지만은 이제 정년 이후에 뭘 할지를 좀 미리 찾아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려주는 이틀짜리 1박 2일짜리 프로그램인데 이 앞부분에 3시간 변화관리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이쪽 커리어 컨설팅 관련된 강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변화관리예요. 그래서 시간당 강사료가 제일 비싸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어차피 앞으로 정년 이후에 할 일 찾기니까 제가 큐 잡아간 거 이런 거였어요. 대학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5가지 키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강의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강의고. 프로그램은 이런 것도 제가 해봤습니다. 작년에 LG 생활건강의 그 파트장, 일반 기업체로 얘기하면 대리급이나 과장 초임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실제 조직 내에서 자기 경력 개발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7시간짜리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만들었는데 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구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경력 개발을 한 해에서 할 때 전체 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했던 게 그때 재능 찾기 역할 모델 이런 걸 통해가지고 내가 중기, 장기적으로 3회에서 커리어 비전 찾는 그거. 7시간짜리 프로그램. 사자업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있죠? 사무직 퇴직 지원 프로그램 50대 대기 뭐. 이게 총 지금 27시간짜리거든요. 이건 공동개발합니다. 타이틀 이름을 사자업이라고 줬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구성 내용 보면 뭐 변화관리, 재능, 흥미찾기, 전문성 찾기, 가치관, 장단기, 할 일 찾기, 정보조사, 마지막에 이제 발표까지 하는 거죠. 다 27시간짜리. 그것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거 이제 이런 것도 해봤어요. 삼성생명 미래 창조 과정이라고 해서 6개월짜리. 6개월 내내 하는데 오전에 2시간 내지 3시간 4번 돌리는 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할 게 있어야죠. 한 달에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데 6개월을 하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리어 비전 8시간짜리 4050 재취업 과정. 실제 이게 그때 매주 이틀씩 해가지고 4주짜리 그런 프로그램도 이거는 마일라이프 디자인 뭐 이런 프로그램이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를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커리어 컨설팅을 하실 때 컨설턴트로서 정말 남한테 인정받고 싶으시면 이거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요, 정말. 안녕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프로그램 기획할 줄 아시면 강의는 그 일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8시간, 16시간짜리 기획도 하는데 뭐 2시간짜리 기획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하면 이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행 계획이나 순서. 그래서 많은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정의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결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커리어 컨설팅 프로그램은 뭐냐?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다. 그
그래서 고객의 요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줄은 뭐냐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는 건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커리어에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뭐 지식이나 기술이나 정보나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방법적인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강의, 실습, 도구, 활용. 여기 도구에는 이제 진단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도구에 진단 도구도 포함이 되고 뭐 워크시트 활동지 뭐 포스트잇 붙이고 써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포함되고. 또는 과제물을 내줄 수도 있거든요. 프로그램 안에서. 이게 하루에 안 끝나고 여러 날 가거든요. 그런 등등의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마지막 줄은 고객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 이 전체가 제가 볼 때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좀 너무 그렇잖아요. 다음에 이제 하나씩 쭉 설명을 들으시면 좀 나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젝트에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것까지. 그래서 이 5가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이겁니다. 구체적인 최종 산출물을 뭘로 가져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다시 세 번째는 그러한 필요한 요소들을 모듈화시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에 보면 한 꼭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꼭지고. 그리고 이 모듈별로 가장 효과적인 진행 방식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한번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하고 실제 돌려보면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돌려봐야 돼요.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다 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최종 산출물은 저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그램 참여자가 프로그램 끝났을 때 손에 들고 가야 되는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이거 밑줄 쳐놓으시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그램 만드실 때 대부분 예전에 이제 모 회사랑 그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왜 어쩐 일이냐 했더니 고객사에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50대 초반 사무직 대상으로 2박 3일짜리 경력 설계하고 특히 이제 이 전화관리 쪽에 중점을 둬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그쪽 회사에서 다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기획회의를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회의를 하러 갔어요. 같이 이제 갔는데 기본적인 이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요. 기획하는 사람들이 야 그럼 이 프로그램 어떻게 잘래?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프로그램 기획해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2박 3일이면 보통 하루 8시간 다 아니거든요. 보통 첫날은 입소하는 시간이 있고 마무리는 좀 일찍 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보통 이게 2박 3일 해봐야 보통 한 16시간 내지 한 20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16시간, 20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이 미팅을 주도를 못 하잖아요. 일부러 안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4명이서 둘러 앉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채울래?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시간 어떻게 채울래?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변화가 되니까 뭐 특강 하나 해야 되지 않아? 이거 오케이 좋아 2시간. 그래도 뭔가 뭐 경력 설계 뭐 한다는데 그러면 진단해야 되지 않아? 그럼 진단 뭐 쓸까? 그게 자기네가 익숙한 거. 그게 자기네 내부에 갖고 있는 진단 도구라는데, 그래 MBTI 한번 하자. 그 다음 또 뭐 있지? 시간 채우기. 사실은 시간 채우기 제일 좋은 게 진단 도구거든요. MBTI? 디스코트 한번 할까? 그 다음에 이래도 보니까 뭐 제초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 다음에 논의하는 건 뭐냐면, 그럼 이거 누구야? 강사. MBTI 내부에 살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없어? 외부 누구? 그 다음에 이거 전체 그 다음에 저를 누가 할래? 우리나라에서 커리어 컨설팅 제일 잘한다는데 이종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그거를 기획을 주도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안 끌고 가요. 저는 이제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들 프로그램을 짠다니까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고 합시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우리 그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2박 3일짜리 경력관리 또는 이제 뭐 생애설계 프로그램 짜주세요 하고 던지잖아요. 이렇게 업체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게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왜? 똑같은 방식으로 짜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커리어 컨설팅에 관련된 그 뭐 진단이나 재취업이나 변화관리 이것들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기 뭐 그 LIG 그 보험 있잖아요. 손보험 위주, 손해보험 위주 하는데 거기서 자기네 50대 사무직들을 위한 이제 경력 설계 프로그램을 이틀짜리를 짜달라 그랬어요. 이틀짜리를.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요청이 오고 나머지 대부분의 전직 지원 회사들한테 다 RFP 갔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짰고요. 총 페이지가 몇 장이었냐면 뭐 이틀짜리니까 딱 전 10장, 페이지 수 10장. 근데 10장이지만 생각해보세요. 표지 빼고 목차 빼고 끝에 회사 소개 빼고 관련 실적 빼고 몇 장 남아요? 그죠? 안 돼요. 가격표 한 장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제안을 한다 그러면 4장이죠. 딱 4장. 저 4장밖에 안 썼어요. 근데 다른 데 이제 받아본 데 의하면 나중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50장짜리, 60장짜리. 근데 보니까 내용이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짰냐면 제일 먼저 이 얘기했어요. 그 제가 만든 장표 4장에는 첫 번째 결과물을 이렇게 뽑아내겠다. 나머지 장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 프로그램 구조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갈 거고 마지막에 시간표. 그래서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이거의 아웃풋이 뭐고 둘째 아웃풋이 뭐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가격은 얼마다. 보통 이제 이런 프로그램 짜면 요즘에 커리어 컨설팅 쪽에서 가격을 많이 부르는 데가 시간당 한 30만 원 불러요. 쫄리는 애들은 보통 한 20만 원, 15만 원 부르거든요. 저는 시간당 딱 30만 원 때렸어요. 그냥 혼자 사는 그러니까 이틀짜리 프로그램 저 혼자 살 거거든요. 그렇게 기획을 썼거든요. 혼자 사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웃풋. 최종 산출물이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의뢰 또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고객들에게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고객들한테 무엇을 줄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제취업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제취업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이게 뭐 한 2박 3일이 되든 뭐 4박 5일이 되든 간에, 또는 뭐 일주일에 뭐 화요일 날 뭐 6시간씩 매주 화요일 날 돌리든 어떻게 든 간에 그 진행 방식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중장년 제취업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종 아웃풋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제취업 강점이 뭐냐. 제취업할 사람들이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제취업 강점이라는 게, 그럼 그 제취업 강점이 뭔데? 크게 9가지가 있어요. 제가 정리할 때는. 경험, 지식, 기술, 그 다음에 자격증, 교육상, 외국어상, 비즈니스 네트워크, 어쨌든 이렇게.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실습을 시키든 뭐 하든 간에, 샘플을 주고 뽑게 하든 간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최소한, 그러면 내가 제취업 프로그램이잖아요. 최소한 내가 1차 제취업 타겟팅할 수 있는 목표 최소한 5개 정도는 나와야 돼요. 구체적으로 업종하고 기업 이름까지 나오는. 그리고 이쪽 대상을 상대로 내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셀프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마케팅 계획 초안 정도는 나와야 돼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다음에 그 이력서 및 자소 작성법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작성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정확히 방법을 배워가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나한테 맞는 구직 방법이,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 구직 방법이 한 2-3가지 정도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 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구직 방법을, 이런 방법을 써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최소한 이거는 가져가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으면, 제취업 프로그램에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제취업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사람들을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들 그렇고 되게 우왕좌왕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그래서 제취업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거기도 진단보고 때려놓잖아요. 그리고 제취업하는 방법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력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 정말 중요해요 해가지고 네트워킹 통해서 구직 방법 해야 되니까 네트워킹 스킬을 알려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뭐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작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를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참여자들이 가져가게 만들어 줄 거냐. 그러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프로그램을 홍보를 할 때도, 예? 그럼 그 프로그램 들으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니까요. 지금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가장 안 되는 게. 또 다른 예는 제가 잘하는 것만 예를 들어놨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뽑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떤 모듈을 할까, 시간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더 먼저. 예를 들면 중장년 제취업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이거는 처음에 브레인스토밍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자신감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중장년들이 제취업에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냥
변화관리 땡 때려가지고 이거 누구 시키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제출의 그 강점도 찾아야 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제취업 관련해가지고 중장년들은 뭐 비공개 채용시장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비공개 채용시장 쪽에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지? 시장부산 네트워크나 다이렉트 마케팅 이런 것도 발출되지 않냐.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샘플로 쭉 적어놓은 거에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죠. 그건 누구에 따라 틀려져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누구냐. 중장년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업에 퇴직하신 분이 있고 또 자영업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취업하려는 분도 있고, 기업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생산직, 기능직 출신들이 있고, 사무직, 전문직이 있고, 또 임원이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계층별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일단 쭉 나열하는 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최종적인 아웃풋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인생의 맛 비전 찾기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직업시장이 지금 엄청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마인드나 태도를 가질 건지, 그리고 성공사에도 줘야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뭐 등등등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어쨌든 비전 찾기 프로그램에 들어갔더니 기본적인 건 찾고, 그럼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쪽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개발기에 수입하는 것까지는 다 줘야겠다. 그래서 뭐부터 제가 주의를 주시면, 최종적인 산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필요한 요소들하고 강의명이나 진단도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를 들면 이 진단도구는 내가 이 목적에 맞게 쓰는 거잖아, 여기에. 근데 대부분 진단도구 쓰시는 분들 보면 이게 거꾸로 됐어요. 진단도구가 먼저고 목적이 나중이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단도구를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이 재취업 또는 커리어 프로그램의 고객들이 내가 열심히 진단도구 해줬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MBTI, 스트롱, 다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은 기억 못해요. 자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중요한 건 재취업 목표 잡는 건데, 네? 나한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데 내가 어떤 진단 도구를 썼는지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단도구 같은 경우도 쓰실 때 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쓰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전체 지금 프로그램 중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진단도구를 쓰는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재취업 쪽이면 재취업 쪽에서 자기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자기 성향이나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MBTI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 더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MBTI를 쓰면 이게 내 취업 목표 설정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최소한 업종이라도 결정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구직 방법이 뭔지 그걸 연결시켜주는 건지. 그게 안 되면 듣는 사람들조차 이거 왜 하지? 할 때 재밌잖아요, 사실. 특히 이 진단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진단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보로 가는 사람 많잖아요. 전보로 왜 가요? 궁금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뭔가 많이 하기는 한 것 같아요. 여기 딱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근데 마지막 날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좋은 교육 받고 갑니다. 아니, 누가 지금 교육시키자고 불렀어? 이거 아니잖아요. 취업시키려고 부른 거지,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연 뭐가 필요하냐. 이게 우선이라는 건데. 자, 처음에 학교 오신 분들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능력이 왜 갑자기 커리어 컨설턴트한테 필요하냐?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뭐가 이래서냐? 내 몸값 높이는. 정말입니다. 내 몸값 높이고 그 분야에서 어떤 쪽에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으시면 이거 반드시 하실 줄 알아요. 혹시 질문 있어요? 다들 식사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질문들이. 뭐를 만들 때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그걸 모르면 만들 수가 없어요. 다 해보거나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해봐서 아는 거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꼭 해봐서 알 필요는 없어요. 해봐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실 기획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 그 백그라운드를 탐탁하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거기 뭐 상담 이론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거기보다도 오히려 그 논리적인 사고 능력 있죠. 문제 해결 능력. 그게 사실 훨씬 더 필요해요. 제 경험적으로 봐도. 예를 들면 제가 좋은 지적이신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 커리어 비전 찾기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시발이 돼가지고 여기 연결되고 이렇게 좀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면 커리어 비전 찾기 제가 만들 때 처음에 기획은 16시간짜리였어요. 16시간.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모집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나오라니까 안 나와요. 압축을 해가지고 8시간을 줄여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전공이 뭐 인적자원 개발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대학원에서 뭐 코칭이나 카운슬링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 컨설팅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 그거여서 사람들이 이제 퇴직을 하셨거나 또는 퇴직 예정인 분들 또는 이제 뭐 퇴직 날짜가 거의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 정한 사람들이 중에 3년이 됐던 때문에 제일 고민하는 게 고민하시는 게 앞으로 뭐 하지 이거더라고요. 앞으로 뭐 할까? 그래? 사람들이 이거 필요로 하는구나. 오케이, 좋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게 뭐였냐면, 그럼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지? 제가 조직 지원 회사에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 프로그램 옛날 거 막 찾아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책들 있잖아요. 사보고. 읽어봐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어쨌든 결론은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앞으로 뭐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다. 그잖아요. 그럼 그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거는. 최종 산출물. 필요 없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리스트. 그게 최종 산출물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할 일 톱5, 장기 할 일 톱5. 구체적인 거. 그럼 이게 최종 아웃풋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지? 그때 제가 막 이런 거였어요. 생각한 게. 그러니까 책 찾아보고 다른 프로그램 이렇게 비교하고 하면서 특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기존에 막 진단들 막 하셔가지고 기존 나와 있는 걸 하든 간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그 기존의 진단도 쭉 살펴봤어요. 스트롱? 직업 흥미도공사 많이 쓰잖아요. 네?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직업 적성 검사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뭐야? 선호도 검사. 네, 홀랜드 그 이론의 기반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갔더니 이런 씨. 제가 봤더니 이거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건데 이거는 중장년한테 안 맞겠더라고요. 결과를 띡 보니까 실제 그 진단 결과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해봤더니 경찰관 나와서 내가 지금 50이 넘었어. 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다. 버리자. 왜? 최종 아웃풋 내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어려워요. MBTI? 결국 이 버려야 될거 아니야. 직업 가치는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오케이. 그럼 어떤 거 쓸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방법의 문제니까. 직업 흥미 검사? 마찬가지로 홀랜드과 이 버려. 그래서 저는 흥미할 때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를 줘요. 흥미 목록, 샘플 리스트를 쫙 만들어버려요. 그거 뒤지려고 인터넷 뒤지고 다 뒤져가지고 번역해서. 주고 대신에 저는 워크시트 만들어주고 거기 질문을 던져줘요. 1번 질문.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내가 정말 순수하게 업무 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읽었던 책 제목 3번만 적어봐. 그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적거든요, 사람들이. 책 읽은 사람들, 안 읽은 사람들은 다음 질문을 하고. 만약에 내가 다시, 중장년이잖아요. 내가 다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어떤 전공을 해보고 싶은가 한번 적어봐. 그러니까 샘플을 주고 질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다 적어요. 그러면 흥미찾기는 그렇게 가자.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분들이 대부분 중장년이면 대부분 경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경력을 통해서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하는 것들, 또 많이 알고 있는 것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새로운 할일 찾기에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거 찾자. 그럼 전문성 어떻게 정의를 할래? 네? 그건 제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능은 제가 왜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이게 앞으로 지금 40, 50대 중장년이라고 하도 오래 산다는데 100살, 재수없으면 120살 한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앞으로 일을 더 오래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을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럽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저는 재능이라고 봤거든요. 왜? 재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의를 하든지 간에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직업으로 연결을 시키자. 그리고 그거를 다 이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에 걸리는 대고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래 그러면 그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뒤에 가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최종 아웃풋은 단기 톱5, 장기 톱5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사례. 우리가 보통 진로 쪽 이야기할 때, 저기 대학생들 말고 중장년 진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앞으로 할 일을 못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례들을 몰라 그래.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일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 방법들을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생이막이 하려는 방법이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재취업, 또 하나는 창업. 근데 아시잖아요. 물론 재취업도 그 안에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하는 방법들이. 창업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대부분 뭐 점포 창업하거나 자기 아이템 가지고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하거나 그거 말고 다 다른 거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근데 중장년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할 일 찾기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안 까먹으면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그게 늘 깔려있어요. 왜? 두렵다기보다는 아직 애들 시자가 다 안 보냈거든요. 그리고 대학들. 그렇죠.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자본 또는 무자본, 소자본이죠. 무자본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못 짜는 게 아니에요.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거든요. 그걸 믹스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다 처음 해봐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내가 프로를 혼자 만든다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리스크가 따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 기획하고 할 때는 혼자 안 하거든요. 뭐 혼자 하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해보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같이 할 때 배우는 게 더 많더라고요. 혼자 할 때. 그거는 분명히 나랑 같이 할 때 더 많이 배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최종 아웃풋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뭐 어떻게 운영할지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걸 현장에서 고민해서 하시고. 그 다음이 가는 게, 말씀드렸죠, 이거. 그래서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이거 하고, 절대로 이 강의명하고 이 진단도가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틀을 뽑았잖아요. 이거를 서로 묶어서 이제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그거를 모듈화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시간표에 보면 네?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시간표에. 그리고 예를 들면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가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시간표 먼저 작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2시간 뭐하고 3시간 뭐하고 먼저 정하는 거 아니라고 절대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면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데 모듈로 하는 건 뭐 간단한 얘기니까 더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사실 모듈화 하는 건 좋은데 이 왼쪽 사진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예전에 이거 있었죠. 두 눈 모으고 이렇게 막 보는 거 뭐죠? 그죠?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예,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긴 무늬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찾으면 제가 상 드릴게요. 없어요, 정답은. 오른쪽 거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어떤 거요? 딱 보이죠? 이 그림이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모듈 뭐 타일에서 붙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아름답고 하는데 뭔가 구체적인 게 없어. 오른쪽은 파인애플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듈화를 시켰잖아요. 네? 모듈화를 시켰으면 첫 번째 두 가지 생각하시죠. 모듈화 하는 단위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최종 아웃풋을 만들었잖아요. 최종 아웃풋이 가야 된다. 모듈별 산출물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산출물들이 모듈별 산출물들이 이게 더 중요해요. 서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만 돼요. 이게 연결, 특히 이거 연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듈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는 구체적 내용하고 수준이 뭐냐면 구체성의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 거냐. 채우든 간에 네? 그렇게 채우든 간에 반드시 여기서 했던 것들은 다 모두 연결돼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만 더 이렇게 안 되면 프로그램이 중복이 돼요. 특히 어떤 경우에 중복이 많이 되냐면 한 사람이 예를 들면 4일짜리 프로그램 쭉 끌고 가면 중복이 안 되죠. 왜?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인 프로그램 돌리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 다 틀리거든요. 사람은 대부분 어때요? 내가 잘한 것만 하고 싶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장기 프로그램 있죠. 예를 들면 매주 토요일 8시간씩 뭐 10주 프로그램 이런 거. 네? 지금도 있잖아요. 그 저기 200만 원 내고 듣는 거 이런 거. 그걸 한 사람이 그러니까 8시간씩 10주면 80시간이잖아요. 한 사람이 쭉 진행을 하면 중복이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했더니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모듈별로 뭐 오전 4시간은 뭐 A 교수, 오후 4시간은 무슨 컨설트 다음 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대충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얘기들 안 하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 전체 맥락을 모르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 간다니까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참여자 입장에서 어떤 게 반응이 오냐면 저 비슷한 얘기 지난주에도 교수님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앞에서 저기 이 파일 이 왼쪽에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8시간짜리 10주를 들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오른쪽에 파인애플 같은 이 그림이 남아야 되는데 머릿속에 아 커리어 컨설팅 이런 거구나. 어떤 요소들이 있고 내가 뭘 배웠구나.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머릿속에 파인애플은 없고 뭔가 배우기는 배웠는데 뭐 그 이미지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 아무리 구체적인 산출물을 정확히 정했다 하더라도 이 중간 단계들이 서로 안 되면 절대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그렇게 모든 산출물들의 구체적인 아웃풋, 네? 그리고 그 산출물이 서로 연결이 될 때 그 프로그램을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참 짜임새 있다라는 얘기, 프로그램. 또는 이 프로그램 쪽 이런 컨설팅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고객사가 알아봐요. 그렇게 짠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야 결과물이 나와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가면 결과물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모듈을 다 할 수는 없으니, 또는 일부는 우리 팀 내 또는 사내에 있는 사람들을 쓰고,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들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강의 의뢰를 할 때 강의 진행 방식은 네가 어떻게 해도 좋아. 대신에 구체적인 그 모듈에서 아웃풋은 이게 나와야 돼.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 왜 너 어떻게 진행할래?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사람한테도 그 전문성을 이렇게 침해하는 부분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얘기 안 된다니까요. 전체 프로그램 맥락 설명해주고 그 모듈에서 아웃풋 이것만 나오면 돼. 나머지 네가 앞에 어떤 진단도를 쓰든 뭐 워크시트를 쓰든 네가 질문을 하든 뭐 지지고 볶든 간에 결과물만 이것만 만들면 돼. 지난번에 사자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제가 맡은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자기 이제 파트 제가 이제 재능 찾기 하나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총합해서 이제 뒤에 실제 할 일 찾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럼 앞사람이 이걸 뽑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맡기고 담당하고 이제 그 모듈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제가 뒤에서 앉아 있었잖아요. 파일럿이니까 다 들어야 되니까.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 안 나오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뒤에서 어떻게 통합을 해요? 아니, 뭐 재료가 있어야 뭘 버무리든 뭘 좀 만들어낼 거야. 근데 재료가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고충 수업 했잖아요. 왜? 결과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 한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뽑아낼 수 있는 속성 있잖아요. 속성법. 그거 뽑아내놓고 그리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질문했죠. 다 해봐야 되느냐. 안 해봐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거는 내 머릿속에 있어야, 그러면 실제 외부 사람한테 강의를 맡길 때도 그 사람이요, 네? 삑삑대지 못해요. 얘 프로 같은데?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도 되게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가야 돼요. 모듈별로도 구체적으로 산출물이 정의돼야 되고, 그게 반드시 다른 모듈로 하고 또는 최종 산출물하고 반드시 연결돼야 돼요. 그게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모듈 잡았잖아요. 산출물도 정했죠. 그러면 그거의 가장 효과적인 진행 방법이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앞에 이제 제취업 쭉 이어지는 거니까 이 제취업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모듈을 하나 하기로 했어. 네? 그럼 이거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 모듈. 예를 들면 제취업에 성공한 사람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성공 사례 특강을 부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재취업 자신감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취업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다시 구직자분들이. 그거를 컨설턴트가 조목조목 이제 짚어가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실제로 이렇다. 얘기를 해서 써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례 분석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컨설이 막 이렇습니다 주장해봐야 쓰고 이걸 하니까, 그럼 실제 제출에 성공한 사람들 샘플 스크린을 주고
팀별로 분석하게 해서 발표하게, 공유하게 하는 거.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 방법도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머리 굵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누가 일방적으로 떠들면 잘 안 들어요. 특히 이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겠구나 깨달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1부에서는 1시간 정도 성공자 특강, 2부에서는 그거 플러스 성공사례 분석하려는 이것도 되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재취업 자신감을 업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떨렁? 아니 뭐 외부 특강 하나 부르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각 모듈별로 다 제대로 진행이 돼야 최종 아웃풋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실 때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어떤 진행 방식들이 있는지. 그래서 뭐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퍼실러테이터가 돼서 앞에서 막 질문 전체를 놓고 전체 대상으로 집단 상담 끌어가듯이 그렇게 끌어갈 수도 있고, 그룹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 발표시킬 수도 있고, 발표도 개인 발표시킬 수도 있고, 전체 그룹별 발표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초빙 특강, 동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진단 도구를 쓰는 게 좋으냐, 워크시트 활용하는 게 좋으냐, 개인 과제물 내줄 수도 있고, 그룹으로 과제물 내줄 수도 있고, 등등. 기본적으로 이 모듈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내가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듈을 이 진행 방식을 할 때 이 진행자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얘기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간략간략 해만 적어도 돼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제일 좋겠다. 순서로.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서. 여기 진단 도구 있잖아요. 사전에 해오라고 하는 방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가능한 그 현장에서 다 해가지고 결과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까요? 두 가지 다 쓰고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쓰세요? 네, 미드에도 하고, 뭐, 폴란드 힘비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워크넷으로 네. 하니까 집에서 해오라고 그러고, 네. 안 해오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간단하게 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리스트 뽑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그냥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두 가지, MBTI는 뭐, 그렇게 쓰기 전에 해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워크넷에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운영하실 때는 뭐 그렇게 기존에 있는 걸 쓰셔도 좋은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해보면. 그 현장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진단도구 이런 걸 카드를 되게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진단도구 하면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대부분 목록에 자기 고르는 거잖아요. 고르거나 자기가 5점 적도나 7점 적도가 적어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하나에 잘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치도 그렇고 흥미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특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 했을 때는 가능하면 저는 그냥 하자. 현장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해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온라인이 요즘엔 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100% 잘해오느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운영을 할 때 이게
추가적인 리소스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전에 다 보내야 되지, 또 했냐 안 했냐 확인해야 되지, 뭐 결과물 다음날 안 갖고 왔으면 뭐 다시 가서 뽑아라 뭐 등등.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가능하면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상관없어요. 온라인 뭐 지금 공짜로 돼 있는 거 잘 되는 거 쓰시면 좋죠. 뭐.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맞는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할 때는 굳이 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거는 이거 매뉴얼.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매뉴얼 따른 게 아니고요. 제일 첫 번째 어떤 멘트나 두 번째 질문을 해드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끌어내고 사례는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한 3시간짜리 정도 필요 없고요. 네? 6시간, 8시간, 이틀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한 거하고 실제 프로를 돌려보면 또 결과가 또 영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번 돌려보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돌릴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이 타겟층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가장 유사한 집단. 두 번째 거 써놓으시죠. 밑줄 하나 쳐놓으시죠. 두 번째 줄. 원래 진행 계획대로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잘 되고 안 되는지 알잖아요. 그 순간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다고 응용력을 발휘했다가 이게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관찰자 반드시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 진행하는 사람은 또 강의하는 사람은 자기 이거 자기 바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매뉴얼은 만들었지만 예? 매뉴얼대로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뉴얼 보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빠뜨리는 것도 있고, 그럼 누가 제3자가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당연히 검토해가지고 좀 공부하면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만드시는 거 실제로 간단한 짧은 시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드렸죠. 2-3시간 정도, 4시간 이내에 머릿속으로만 해도 돼요. 사실 이 정도는 굳이 안 해봐도 혼자 대충 보고 매뉴얼 보고 강의 자리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혼자 해도. 그래서 좀 정리를 할까요, 이제? 다음 장에는 그래서 정리를 하자. 정리하자. 첫 번째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프로그램의 최종 아웃풋.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지. 두 번째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제들이 뭔지. 세 번째는 그걸 묶어서 모듈화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모듈별로도 산출물 구체적 9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모듈들끼리 또 산출물들끼리 반드시 서로 연결돼야 된다. 그게 다른 모듈의 스테이트 또는 최종 그 아웃풋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각 모듈별로 그 구체적인 아웃풋을 뽑아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진행 방식이 뭔지, 그리고 이 시범 경기에서 하나 지금 말씀드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모듈별 가장 효과적인 진행 방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하나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원래 우리가 잡은 모듈 그리고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난이도가 발생을 할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 난이도가. 그래서 왜냐하면 첫날은 그냥 좀 흘러가. 근데 둘째 날은 너무 머리가 아파. 네? 둘째 날 모든 프로그램이. 네? 그리고 셋째 날 오전까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능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이게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앞에서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얘가 모듈이 따로 놀면서 최종 아웃풋까지만 연결이 되거나 뒤에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좀 쉬운 거하고 전체적인 난이도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밀고 당기는 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전체 흐름에 큰 지장이 없게 밀고 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 보면 얼라 머리 써야 되는 게 하루 종일 있으면 죽어요. 사람들 실제로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효과적인 진행 방법을 찾는 거기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를 꼭 처음에 정해진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군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조언,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준비한 걸 말씀드린 거 같아요. 혹시 질문 있어요? 인터넷에 물론 찾고 책보고 그렇게 자료를 네. 찾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네. 혹시 그 프로그램으로 예시라든가 컷컷이 내지에 그런 혹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혹시 아시나요? 안 해보셨습니까? 맞춤지가 않더라고 이것도 뒤져봐도 주로 어디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사이트별로 하겠어요. 기존에 많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요. 네, 그거 이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원론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보고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인데,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결론이 나면 목표가 이거야. 그럼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되지? 저만의 이제 독특한 이 사고 체계거든요. 이게. 그 원론은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책도 보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평소에 이제 이게 좀 밑에 작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이거저거. 근데 그게 절대 진단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놓고 말씀드리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진로, 서열 이쪽에 하는 얘기가 늘 이제 적성, 성향, 재능, 전문성, 그리고
흥미, 직업 가치관 이런 얘기 다 공통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적성검사 하는데 이 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적성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적성검사 하는데요. 그냥 우리 책에서 공부할 때 앞에 대부분 뭐 목적, 정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부분 대충 훑고 넘어가잖아요. 네? 제가 하나 질문만 더 있겠는데 진로 적성 검사 하신다 했지 아까 그 온라인상에서 맞나요? 진로 직업 선호도? 근데 선호도 그 흥미라든가 이제 뭐 성격 이제 뭐 MBTI 같은 경우 자기 보고식 검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흥미라든가 가치관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네. 자기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치, 흥미 이거를 뭐 조합을 하든 뭐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이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흥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인터리트 이거. 네? 그러면 제 질문 취미하고 흥미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흥미라는 게 취미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인데 선호 방향인 거죠. 자기가 어느 네. 쪽으로. 취미는 합의 그쪽으로 써놓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정의에 대한 거. 내가 그 정의를 얼마나 내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파악한 정의가 내가 만들려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를 평소에 그냥 처음에 배우실 땐 저도 마찬가지지만 배울 때는 누가 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서는 내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늘 뭐 누구 미국에서 어떤 놈이 이게 주장했대더라. 대표적인 게 요즘에 그렇잖아요. 진로 상담 이론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크롬볼츠의 뭐 사약들이 이론이가 나오니까 사람들 보고서 아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말 안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크롬볼츠가 쓴 책을 원서로 샀어요. 도대체 얘가 뭐라고 얘기해 읽어보려고. 근데 기존에 나온 이론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진로 상담 이제 책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크롬볼츠 설명한 부분 읽어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꾸 내 생각하는 그 힘, 나만의 주장 이걸 자꾸 이제 발상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특히 이런 프로그램 기획하고 만드실 때 그게 정말 큰 힘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분들 많이 들으셔서 전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이거 기존에 진로 쪽 이야기 하실 때 적성, 뭐 흥미, 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 교집합으로 설명한다고요. 저는 예를 들면 중장년? 그래? 이게 맞나?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책에 보니까 근데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나. 셀프. 이게 트루 셀프가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유의 이론들이 있고
복수의 셀프가 존재할 수 있다. 라는 두 개의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트루 완 셀프 쪽의 이론을 따라가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 근데 반대쪽 있잖아요. 다른 쪽 이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복수의 자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안 쓰고 진로 찾기 할 때 이걸 떨어뜨렸어요. 원들을. 지난번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구성 요소가 뭐가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거든요. 내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떨어뜨리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고 여기 한 군데만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보고 찾아보자. Why not?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이런 틀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정의하는 연습. 솔직히 그러면 적성이라는 게 뭐냐, 재능이라는 게 뭐냐, 흥미라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남의 언어를 빌려서 누가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처음에 배울 때는 따라가는 게 맞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얘가 흥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흥미하고 그러면 취미하고 차이점이 뭔데요? 여쭤보는 게 흥미하고 취미의 차이점을 구별이 안 되면 제가 흥미나 취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커리어 쪽을 연결을 시키면 흥미가 그냥 단순한 흥미가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속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영역이고 두 번째는 그 흥미의 강도가 좀 세야 돼요. 그런 흥미라고 그게 이제 직업을 우리가 뭔가 커리어라고 연결을 시킬 때 그런 흥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그거는 취미랑 다를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커리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말하는 흥미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그거를 거기에 뭐 필요한 걸 내가 더 개발을 해서 더 붙여가지고 그거를 직업으로 연결을 시키든. 응?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중년 남성분들이 흥미 부러우면 대부분 골프래요. 골프고. 네? 그게 취미거든요. 취미하고 흥미를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골프를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매일 생각나세요? 골프? 매일 생각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 매일 생각나는 게 하고 싶은 게 정말 세요? 그 느낌이 세요? 아니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자기는 뭐 예를 들면 하늘 꼭 맞췄으면 좋겠대. 물론 대부분 뻥인 형이 있지만.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뭔가 직업이나 일과 연결을 시키려면 최소한 세미 프로, 티칭 프로는 돼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취미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흥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흥미, 지금 말씀하신 흥미로 연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원래는 그래도 조금 더 젊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분야의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흥미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연결하지 못했을 뿐이지 아직도 마음속에 흥미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속성하고 강도 이 두 가지 층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전에 있던 게 다시 생각날 정도면 그게 그때 그죠. 그게 되게 셌단 얘기거든요. 그게 끌림이. 그때 그 내가 뭐 현실적인 이유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걸 그러니까 잊고 살았을 뿐이지. 근데 저는 그걸 찾았을 때가 더 어떻게 못하겠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찾았어요. 네. 근데 그 찾은 게 직업, 현실적인 직업 현실에 직업과 연결하기가 네. 참 어려운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측면은 이제 이게 그랬을 때 뭐라고 그거를 그래서 직업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그때 필요한 테크닉이 뭐냐면 웨이브폼이
브레인스토밍하고 두 번째 테크닉은 키워드 검색. 그 키워드 있잖아요, 주제요. 그걸 네이버나 구글에 놓고 때려보는 거에 뭐가 나오나. 아, 그쵸. 일단은, 그러니까 그 흥미가 그렇게 세서 내가 담당한 고객이나 또는 내가 그쪽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어.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키워드를 놓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놓고 한번 때려보세요. 때려보고 거기에 사이트 있죠, 카페 있죠, 블로그 있죠, 신문기사 있죠, 뭐 등등 있잖아요. 네, 뭐 전문자료도 있고 다 들어가 한 번씩 보세요. 그래도 원래 흥미를 자꾸 이게 무슨 프로그램 기획인데 형식적으로 가면 흥미를 가지고 직업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으실 때는요, 핵심이 꼬리에 꼬리 물기예요. 그게 키워드 검색 방법이거든요. 해보면 처음에는 내가 흥미가 딱 요 분야일 거라 생각했잖아, 하나로. 그 연결되는 게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 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고. 요즘엔 네이버나 그 구글 검색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걸 영어로 쳐보는 거예요, 영어로. 구글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은 좀 아니지만 걔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직업의 분야도 다양하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어떤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일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거기서 또 아이디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다 갖고 있으려고 하시다가는 머리가 아마 아니, 한계가 있어서 말해줄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렇게 여기 발산하고 할 때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 찾고 할 때 키워드 검색 방법을 꼭 말씀을 드려요. 가능하면 할 때 실습을 한번 시켜요. 요즘엔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스마트폰 꺼내서 바로 지금 약간 흥미찾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흥미 한번 쳐보라 그래요. 뭐 나오나 결과 한번 보자. 그럼 자기 흥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실습 좋아라고 해요. 그게 뭐 나오나 보자고. 사이트도 이런 것도 있고요. 막 얘기해. 발표시키면.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좀 느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 기획 개발한다는 거 이게 이제 커리어 컨설턴트들이 아마 거의 이제 중급에서 고급을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 중에 하나가, 물론 나는 내 한 분야만 들다 파가지고 이렇게 간다. 네? 가도 되죠. 그런데 특히 뭐 전직 지원 쪽이나 커리어 컨설팅 쪽은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서 그쪽에서 좀 전문가로서 점점 더 성장하고 싶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아주 지금 당장은 아니지 못하고 하시고 나면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커리어 컨설턴트가 나만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네. 혼자 플랫폼을 씁니다. 모듈화 개념에서요. 예. 동일한 최종산 충분을 모듈화 시켰다 그러면 8시간짜리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고 2박 3일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고 네. 그 적용이 모듈화 개념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냐.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보통 프로그램은 대부분 강의식으로 하는 게 워크샵 스루식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절 가능한 게 뭐냐면 사례 이야기. 사례를 얼마나 많이 들어가면서 할 거냐 하고, 두 번째는 발표. 자, 발표라는 게 그 조별 토론하고 발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만드신다 그러시면 이게 필요해요. 제대로 갔을 때 표준 몇 시간. 네?
그리고 아무리 약축을 해도 이거는 최소한 몇 시간이다. 그건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뜻을 정해야죠. 어떤 경우는 모듈 자체를 떠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걸 다른 모듈에 포함시켜서 약식으로만 다 건드리고 넘어가고. 오히려 늘리는 건 쉬워도 줄이는 게 어려워요. 늘리는 건 더 자세하게 가면 되잖아요. 더 많은 사례를 들고 더 많이 이야기하면 되는데 오히려 줄이는 거 어려워요. 줄이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8페이지의 모듈화는 네.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대부분 그렇게 제출.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 상황. 제첩 쪽은 대부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넣어야 되죠. 그러면 최소 시간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어야 한다. 제취업도 그 리바운스 프로그램인가 그게 몇 시간이죠? 제도약 프로그램? 20시간밖에 안 돼요? 네, 그죠. 원래 저 50시간. 제도약 프로그램 중장년 20시간이면은 3일. 그쵸, 8시간, 4시간. 그 정도면 기본적인 내용을 수고할 수 있을 겁니다. 제출이. 모듈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네, 프로그램을 저희 이제 하면서 현실적인 고민되는 문제가 네. 어떤 나이나 아니면 어떤 경력이나 네. 아니면 그런 어떤 직종에서 특정 분야를 이렇게 이제 브리핑하면 괜찮은데 대상자가 네. 그게 이제 불특정 다수가 이제 몰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이제 아웃풋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뭐 40대랑 60대가 나오는 것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근데 저는 그 생각보다는 그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제첩이라고 하면 상관없다고 봐요. 내가 지금 30, 그러니까 신입은 안 되죠. 신입은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영역직이라 그러면. 그건 동일한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해서 어떤 이제 슈트를 작성을 하면, 네. 어떤 분은 제대로 다 작성하고, 네. 어떤 분은 전혀 못하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초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독을 할 때는 일단은 사무직하고 생산직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분명히 2번을 돌리는 한이 있어도 쪼개야 되고. 그리고 중장년 그 제도약 프로그램, 리바운스 프로그램 제가 봤거든요. 저도 기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생산직한테 안 맞아요. 죄송하지만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직 쪽이나 관리직 쪽 퇴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나이는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출을 많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무별로는 쪼개는 게 맞고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하나 많은 다양한 업종하고 다양한 직무 백그라운드 분들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경력직들이 재취업하는 방법은 그 이제 사무직 관리직 출신들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거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행자 스킬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다양한 업종과 직무 출신들이 오면 이 컨설턴트들이 당황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업종하고 직무 다 아는 게 아닌데, 그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퍼슬리티의 스킬의 문제니까요.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룹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신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60 넘어가시면 그분들한테는 내가 새롭게 내가 뭘 진로 목표를 설정해 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구나.
이미 이제는 내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재취업도 이런 게 있어요. 경력을 활용해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고, 네? 사회공헌형 네. 그거 쪼개야지 그쪽.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는 저희가 다음에 한 60, 그렇죠. 최대 5세 이하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어. 그게 하나의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별로 쪼개면 됩니다. 목적별로. 그래서 우리가 취업도 어떻게 보면 진짜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계층별로,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자는 비슷한데 약간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틀려져요 이게. 예를 들면 다이렉트 마케팅 기법도 보면 관리직 사무직들은 취업 제안서 쪽으로 접근하지만 기능직들이요, 네? 편지 쓰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다이렉트 마케팅인데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취업 제안서를 쓰고 생산 기능직들은 편지 쓰는 게 기본 글자가 나를 이제 마케팅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먼저 기업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생산직들은 무조건 문 두들기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이제 디테일한 부분 차이는 있지만 기본 틀은 그 시간 넘었네요. 아니구나. 7시, 7시 반. 저 지금 궁금하신 거 없어요? 다음. 그러니까 제가 거의 제가 준비한 건 잠깐만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한 분만 더 추격 좀. 네. 고민해가지고 지금 남은 게 주로 어느 쪽이 남았냐면 공공 전직 쪽 남았거든요. 원래 저희가 기획했던 주제들이 중에서 공공 전직은 제가 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할 겁니다. 그 언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게 매주 화요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한 3번 내지 많아야 4번 정도 하고 시즌 1이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른 분들 대상으로 똑같은 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시즌 2 원래 계획은 그랬거든요. 원래. 그래서 시즌 2도 거의 유사한 주제가 이렇게 똑같이 돌아갈 거니까 못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 모듈별로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 주는 글쎄요. 혹시 제가 들으신 것 중에 제가 1인 기업하고 창직 쪽 하는 거 좀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저번 주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전기차 연구가에서 필요한 5가지 전까지 해서 장기 경영 목표 수립하는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내용 중에 썼던 것 장기 경영 목표 하는 거 제가 안 했었나요? 새로운 패러다임 쪽에서 쓴 거 같은데. 아, 그것도 창직이나 이런 거 이런 게 잠시만요. 저도 헷갈려요. 이거 같은데 실전 네, 네.
내용이 장기 네, 근데 장기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럼 장기 하는 거는 좀 실습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실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실습해보면 좋은데. 이거 있죠 이거. 제가 아까 그렸던 그림이 이제 이거하고 이건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량형들 이제 뭐 비전 찾는 거 할 때 있잖아요. 저는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돌려본 것도 한 10번 돌려봤고 실제 이번에 이제 같이 사무실 프로그램 그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이거 썼거든요. 근데 어쨌든 파일럿 끝났거든요. 거기 나온 분들 다들 자기 거 잘 찾았어요. 좀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일단은 다음 주 주제는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3-4번은 더 남았다는 얘기. 예, 근데 공공 쪽, 아마 공공전직 쪽에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만 관련해서. 네, 하게 좀. 선생님 말씀은 그럼 오늘 한 번 정도 제가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게 되면. 더 하고, 인디어스 쪽에 좀 계시는 분인데, 공공 쪽에 전직 관련된 프로젝트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있는데, 공공전직 쪽 관련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어떤 분들이. 민간 쪽 전직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공공 쪽 전직은. 그런 주제예요. 아니, 다음 주에 오면 주제가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또 비공개 채용 시장 쪽 접근한 거 안 했죠? 취업 제한서. 뭐 해당 뭐 사례까지. 근데 사례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데뷔장에 제치가 성공. 제가 하는 건 다한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건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번. 하나 남은 게 그겁니다. 그 초기 상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게 전직이든 재취업이든 뭐 어떤 프로그램 하시든지 간에 초기 상담. 여기 초기 상담에는 그 홍보 모집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초기 상담을 도대체 다음 주 주제는 그걸로 가겠습니다. 초기 상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초기 상담에서? 라포. 네? 라포. 근데 제가 봤을 때 초기 상담은 100% 영어입니다. 제가 볼 때 라포는 두 번째.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럼 초기 상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늦은 시까지 다 참 더 질문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잘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